양현동을 거쳐서 신촌으로 돌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구간에 플래카드가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새누리당에서 이 붙인 플래카드인데 영세 상공인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그런 플래카드가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구나 이런 생각을 어쨌든 이 중요한 이슈에 발전을 받게 돼서 저는 뜻깊게 생각하고요.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과제입니다. 사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미 많은 정책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하는 내용도 사실 그 본주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고 제가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이렇게 획기적인 안을 제시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입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기존에 이미 제시된 강안들 가운데 우선순위를 이렇게 해보고 그다음에 강안들에 대한 좀 이론적인 근거를 풍부하게 하는 것 정도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첫째 카드 수수료 결정 방식이 좀 특수한데 그 특수성에 대해서 좀 이론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어서 우리나라 카드 관련 수수료 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선 방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카드 산업이 외환위기 이후에 굉장히 팽창을 했는데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자율 수준을 최고 이자율 수준을 폐지한 것이다. 그래서 이자율 수준이 폐지가 되면서 이 카드사들이 카드 대출을 해주게 이게 한 가지가 있고 다른 한 가지는 정부가 세원 투명성을 위해서 지원을 했던 거가 한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두 가지 때문에 이제 팽창을 하게 됐고 팽창 과정에서 이제 수수료 수준은 옛날 70년대 말에 정해진 그 체계를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됐고 그러한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를 둘러싸고 이제 비판이 전개되면서 특히 이제 2006년 말부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제기가 되면서 정부도 어떤 대책을 내야 할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카드 수수료 인하가 시도가 되고 특히 2012년에는 신체계가 발표가 됐죠. 그럼에도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수수료 수준을 둘러싼 이해드림은 여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그런 아까 목차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카드 결정 방식에 대한 내용을 이론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고 그다음에 카드 수수료 체계 문제점, 기존 정책들에 대한 검토, 불합리한 정책 방향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드 수수료 결정 방식은 좀 특수성을 갖습니다. 크게 세 가지 특수성이 있는데 첫째는 가격 결정 방식이 일반 상품과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가격이 결정되는 방식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는 가격이 수렴하는 특정한 중심이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일반 상품이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격이 수렴하는 특정한 중심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인데 이자율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가격이 수렴하는 특정한 중심이 매우 불분명한 경우인데 정보상품 가격,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무슨 프로그램 가격이라든가 카드 수수료 가격이 세 번째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상품 같은 경우는 중심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이라는 그런 중심이 있고 거기로 향하는 어떤 그 힘이 작용을 하는데 그 힘이 이제 바로 경쟁이죠. 경쟁에 따라서 어떤 중심으로 향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자율은 특정한 중심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자율은 순전히 우연적이고 경험적으로 이렇게 결정된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이렇듯 중심이 없을 때는 힘에 의한 분할 법칙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이자율 같은 경우는 상한도, 하한도 없습니다. 이자율이 상한 같은 경우 무한대로 이렇게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항상 그 최고 수준을 규제를 해왔고 모든 나라들이 대부분의 나라들이 규제 법규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드 수수료는 그게 이제 향해가는 중심이 다소 불분명한데 카드 산업의 가장 큰 특징은 높은 초기 투자를 해야 된다는 점과 그 다음에 이렇게 한계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낮다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의 극단적인 경우가 이제 보통 정보 상품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때 처음에는 연구비를 많이 투자를 해야 되죠. 그러나 일단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복제품을 만드는 데는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카드 산업이 바로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고정 비용과 낮은 한계 비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들이 대체로 중심이 상당히 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카드 수수료도 이렇게 중심이 불분명하다 보니까 힘에 의한 분할 법칙이 작용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그 원가라는 게 어떤 가격이 향해 가는 중심으로서 이 참조 역할을 할 수가 있지만 이 원가도 사실은 산정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 고정 자본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 고정 원가를 어떻게 이렇게 배분을 할 것인가 방법이 매우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불분명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 수준을 둘러싸고 이 주체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갈등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이 갈등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갈등은 이 카드 산업 분성상 어쩔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요인이고 두 번째는 시장 요인인데 잘 아시다시피 이 카드 시장은 이 양면 시장이라는 독특한 구조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 주체가 참여한다는 이런 시장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회원이 있고 가맹점이 있고 또 플랫폼 회사가 있는 거죠. 이때는 플랫폼 회사가 이 차별적인 가격을 통해 가지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이 전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플랫폼 회사는 가격 탄력성을 이제 고려해서 차별적인 가격을 부과를 하는데 고객보다는 가맹점이 가격에 대한 탄력성이 낮습니다. 고객이 가격 탄력성이 높습니다. 가격 탄력성이 높다는 것은 회원에서 빠져나가기가 쉽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 특성을 이용을 해서 차별적인 가격을 부과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가맹점들 사이에서 협상력에 따른 차별적인 가격을 부과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도 요인인데 정부가 어떤 카드 산업을 발전을 위해서 또는 시장 부양이나 조세 수입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법과 규제를 만들어냈는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카드 결제 거절 금지제도, 그다음에 의무 가입제도, 가격차별 금지제도 등을 두고 있는데 이런 제도들이 비대칭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고 가맹점의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특징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카드 수수료는 첫째 이 협상력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시장 논리에 따라서 카드 수수료가 결정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협상력에 따라서 카드 수수료가 결정이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 협상력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자체가 시장 논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함의를 갖고 두 번째는 첫 번째가 그 협상력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거고 두 번째가 그렇기 때문에 협상력이 약한 쪽에 대해서 사회가 일정한 어드밴티지를 줘야 되는 그런 규제 논리가 성립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그 함의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법과 규제를 통해 가지고 수수료 수준을 규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행 카드 수수료 체계의 문제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화는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고요. 2012년에 신체계를 도입했는데 이 신체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카드 수수료에 대해서 당국이 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그다음에 영세 중독 감염증들에 대해서 보제 수수료를 적용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대형 가맹점 우월적지 남용 억제를 위한 데를 조치가 마련됐고 원가 산정 기준이 제시가 됐습니다. 현행 체제의 문제점을 조금 거시적으로 이렇게 살펴보자면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크게는 이 카드 사용의 사회적인 비용을 고려하고 있는 가 하는 점입니다. 카드 수수료율이 높은 1차적인 이유가 카드 사용이 적정 수준을 넘어선다는 데 있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 이거 찾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다른 나라에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가 카드 수준이 굉장히 높은 나라에 속합니다. GDP 대비해서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축에 속하고 그 다음에 국민 1인당 신용카드 이용 건수를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합니다. 이 카드 근데 이렇게 많이 카드 사용을 하는 게 이제 꼭 좋으냐 이 사회적인 비용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이제 고려를 하고 있는가 이런 하는 점입니다. 이 카드 산업은 물론 이 소비자 신용이라든가 대출, 지급결제 기능 등을 수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편익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사회적인 비용을 발생을 시키기도 하죠. 대표적인 비용이 예를 들어서 이제 화폐 유통에 화폐를 유통하는데도 일정한 비용이 발생을 하거든요. 신용카드 사용에도 그와 비슷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폐 유통을 시키더라도 지폐를 찍어내야 되거든요. 그런 비용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카드 산업을 지원하게 되면 조세 지출이 발생을 하고 또 만약 과당 경쟁을 하게 되면 마케팅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이 마케팅 비용은 어떻게 보면 적정 수준을 넘어서면 사회적인 낭비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기 토론자로도 오셨는데 저기 조세 지출하고 가맹점 수수료만을 넣은 사회적 비용을 추계한 바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0년 사이 75조 원 발생한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제 지급수단으로 기능하면서도 그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따로 연구가 된 바는 없고 다른 나라 사례들을 보면 그 지급수단별 사회적인 비용이 이제 현금이 가장 적게 먹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직구카드나 체크카드가 두 번째고 신용카드가 비용이 이제 제일 많이 먹히는 거죠. 사실은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는 바는 그 신용카드를 직불카드로 이렇게 대체를 하는 게 사실은 직불카드나 체크카드로 대체를 하는 게 사회적인 비용을 줄이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카드 사용에 많은 비용이 따르고 이 비용이 가맹점 수수료 상승으로
이어지는데 현재 우리가 적정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점은 카드 수수료 수준이 적정하고 공평한가 하는 점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그때까지 이제 비판이 제기가 돼 있었는데 현재 명확한 기준에 따른 그 나라별 이 분석 자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대충 기준이 다른 자료들을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이제 해보는데 그러더라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높은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평한가 하는 점인데 지급수단별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비용이 다릅니다. 현금이 싸게 먹히고 신용카드가 이렇게 많이 들죠. 이러한 사실 때문에 그 화폐 이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의 이전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정부가 카드 사용에 대해서 조세 지출하거나 또는 카드 회사들이 이용자에게 혜택을 부과를 하면 현금 사용자가 그리고 또 카드 가맹점이 카드 이용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신용카드가 소득과 전혀 상관관계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많은 사람이 카드를 많이 쓰는 이 특성이 있기 때문에 카드 사용을 많이 강조를 하다 보면 이 사회 불균등을 촉진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를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자료를 보니까 그 카드 사용을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현금 구매 가구가 카드 구매 가구에 1년에 149달러를 지급하는 거로 나옵니다. 카드 구매자가 이익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게 주로 이제 현금 구매가 저소득층에 많고 그다음에 카드 구매가 고소득층에 많다 보니까 저소득층이 카드 사용을 해가지고 21달러를 손해를 보고 고소득층은 750달러를 이익을 보는 걸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경우도 그 아까 미국 연구를 따라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했던 걸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대략 2011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카드 이용자는 마이너스로 표시된 거는 이제 돈을 받는다는 거니까 29만 원 정도 혜택을 받는 거고 현금 사용자는 오히려 11만 원 손해보는 이런 효과가 발생을 해서 전체적으로 카드 사용자와 현금 사용자 가운데 40만 원 정도가 연 단위로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체계 이후에 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보면 이거는 이제 작년에 조사한 걸 바탕으로 제가 좀 정리를 한 건데요. 그 수수료 체계 전환으로 그러니까 당시에 수수료가 이렇게 하락할 걸로 전망이 됐고 96% 정도가 경감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외식업 주원회가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전망치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수수료가 별로 인하가 되지 않았다는 거고요. 체감 정도를 보면 체감 정도도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모르거나 인하 안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비중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죠. 현재 정책 가운데 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카드 수수료가 굉장히 너무 높다는 데 대해서 이제 불만족 이유를 가지고 계신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 가운데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뭔가를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는 의뢰 수수료 적용 대상 확대를 가장 많이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이걸 한 35% 정도 답변을 하셨고, 그다음에 체크카드와 현금거래 활성화를 다음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액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활용을 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 많은 답변을 해주셨죠.
지금까지 그 좀 이론적인 부분이나 이렇게 문제점들을 살펴봤는데, 이제 몇 가지 그 개선 방향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가지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제가 1호 부분에서 설명을 했다시피 이 카드 수수료 결정 방식은 좀 특수성을 갖습니다. 이 협상력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이런 특수성을 갖기 때문에 어떤 카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가장 핵심은 카드 수수료 협상력을 키우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협상력을 어떻게 키울 건가 하는 건데, 사실은 현행법에도 이 가맹점 단체 협상권을 인정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전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행법이 매출액 2억 원 미만 소상공인만 단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단체를 구성할 여력이 없고, 또 사실은 단체를 구성하려면 구성 대상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데 서로 누가 구성 단체인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전혀 이제 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이 이 법에 정해진 이 조항이 실제로 돌아가게 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단체 결성 대상을 지금보다 대폭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현재 조직되어 있는 단체들의 협상권을 갖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단체가 난립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또 수수료 협상이 실패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 절차를 충분히 마련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단체 협상권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거는 이제 처음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래서 누가 협상을 해야 될지, 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협상을 해야 될지 이렇게 아무것도 정해진 바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부딪혀가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실패 사례도 축적이 되고, 여러 이제 경험이 축적이 됨으로 해가지고 어떤 제도화를 만들 수 있고 규모를 만들 수 있고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 단체를 실질적으로 만들 수 있게 해서 부딪혀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많이 주장을 하셨던 것처럼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 범위를 현재보다 더 이렇게 확대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차별이 굉장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차별을 축소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최저 수수료율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대형 가맹점 가운데는 0.7% 수수료를 제공하는 곳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현재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 1, 2년 전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낮은 수수료를 제공받고 있는 대형 가맹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대형 가맹점이 영세 소상공인보다 더 낮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이 형평성에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최저 수수료 제도를 도입을 해서 최소한 대형 가맹점이라고 하더라도 영세 소상공인만큼은 수수료율을 내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최저 수수료율 제도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 통계도 이제 자주 나오는데 이용금액 상위 1000개가 가맹점 숫자로는 0.0%인데 가맹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맹점 1000개가 금액 기준으로는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편중이 되어 있고, 그 대형 가맹점 수수료율을 조금만 인상하더라도 그걸 바탕으로 중소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력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체전 수수료율제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 원가 이제 투명한 절차를 통한 수수료를 산정인데 결국은 이제 여기서 핵심은 원가인 거고 그 어떤 원가를 바탕으로 협상을 제도화하는 그런 절차를 마련하는 게 서로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카드 회사한테도 맨날 카드 수수료 인하해라 이런 소리 안 듣고 어떤 규범에 따라서 이렇게 협상을 함으로써 마찰 비용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얘기했지만 마케팅 비용이 원가의 구성 항목이 되도록 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카드가 많이 사용되는 핵심적인 이유라고 되나이 바로 이제 마케팅 비용인 거죠. 아까 사회적인 비용 얘기를 했는데 이 마케팅 비용을 줄이는 게 전체적인 사회적인 낭비를 축소하는 핵심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융기관들을 이렇게 과당 경쟁하도록 이렇게 놔두면 안 됩니다. 이 금융기관들이 경쟁을 심하게 하다 보면 항상 어느 시점에인가는 위기를 만들어내죠. 우리 2003년 카드 대란이 이제 바로 그런 경우였죠. 과당 경쟁을 감독당국이 억제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타 공공벤이나 카드 가맹점 공동제도 활성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중요하게 이렇게 여기다 넣을까 말까를 막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뺀 게 있는데요. 그게 제가 원 자료에다도 이제 내놨는데 그 수납 거절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수납 거절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정치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납을 거절하는 거는 논리적으로는 당연한 거지만 정치적으로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어서 과거 얼마 전적으로 10,000원 이하 거부할수록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 반발의 정도 이런 게 굉장히 셌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그 방안은 좀 이렇게 매우 정치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하는 그 대안에서는 뺐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그 결정되는 방식이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3가지 정도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상력이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이 카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그 가장 핵심이 협상력을 갖는 거고 여러 이 흩어져 있는 목소리를 조직하는 게 핵심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카드 수수료 결정 방식에서 나오는 당연한 기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우대 수수료 적용할 때나 제조 수수료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정책들은 사실은 카드 회사들의 경영위기를 막고 있는데도 굉장히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마케팅 비용을 억제하는 것은 카드 회사들한테도 도움을 줄 거고 카드 회사의 다수 구성원인 그 카드 회사 노동자들한테도 저는 이제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이렇게 4가지 정도 정책 대안을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사실은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획기적인 이런 건 아니고 기존에 나와 있던 대안들을 좀 이론적으로 근거를 좀 풍부하게 하는데 그런 데에다 저는 이제 중점을 두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전문 패널 4분을 모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해관계자 패널로 7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패널을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고 각각 수소를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김재진 선임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금전거래 임동춘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윤명은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여신금융협회 박성업 카드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이해관계자 패널 분도 함께 또 같이 소개해드립니다. 한국외식업 중앙회 민상원 서울시노비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정현 정책위원님이십니다. 한국주유소협회 김문식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전국제야도상가 상인연합회 정인대 회장님 소개했습니다. 대한약사회 윤영미 정책위원장님 소개합니다. 한국컴퓨터 소프트웨어 판매협동조합 김대준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시뮬레이션 골프문화협회 연대성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앞서 우리 임수강 박사님께서 발제를 해주시면서 현재 우리나라 신용카드 카드 수수료율 체계가 갖고 특수성에 대한 언급과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 건가 하는 기본 방향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미 말씀을 하셨지만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4가지인데요.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카드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카드사가 결정하고 있는 문제가 대단히 크다. 그래서 카드 수수료율은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가맹점이 협상권을 가지고 수수료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단체 협상권을 가져야 된다. 근데 현재 여신금융정문화법 제18조에 의하면 협상권, 단체 결성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행령에 2억 원 이하의 가맹점에 한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단체 협상권이 부여져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문제가 개선돼야 된다 지적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영세 가맹점 방문 확대입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2012년에 신제 책제에 의해서 우대 수수료율이 반영이 되어 있지만 이게 2억 원 미만으로 국한되면서 사실상 또 민원지원에 조항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맹점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지적을 주셨고요. 세 번째 문제는 이것 역시 여신금융정문화법 18조에 의하면 카드 수수료율 적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차별금리입니다. 공정이죠. 그런데 이제 그 공정이 이미 훼손되고 있다. 왜냐, 대기업, 대형 업체들은 최저 수수료율, 그야말로 1%도 되지 않는 카드 수수료율이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게 현재의 현실이기 때문에 오히려 영세한 우리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비싼 카드 수수료율을 내고 있고 대기업, 큰 업체들은 아주 낮은 수수료율이 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별금리를 위해서도 최저 수수료율제가 적용돼야 된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카드사들이 대단히 높은 올 상반기만 해도 1조 원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는 이 수익을 내는데 우리 영세 상인들은 엄청나게 수수료를 내고 있고 원가 공개해라 라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신금융정문화법의 금융업법에도 할인율이라든지 이자율이라든지 카드 수수료율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포괄해서 어떻게 카드 수수료율이 매겨지는가에 대한 투명한 절차를 위해서는 그 카드 수수료 산출 근거를 카드사가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 이런 데 4가지 점을 방향을 잡아주셨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4분 전국 패널로부터 보다 좀 더 심화된 전문적인 의견을 듣고 이 의견까지 듣고 나신 다음에 7분의 우리 이해관계를 갖고 계신 소상공인을 대표한 지능단체 대표들께서 적극적인 의견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아주 효율 있게 쓰기 위해서 전국 패널분들에게는 5분의 패널 토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먼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김재진 연구원님의 전문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국조선재정연구원의 김재진이고요. 해군 가맹점 수수료 과제 다시 해결이 안 돼서 오늘 다시 나왔는데요. 오늘 이제 박사장께서 몇 가지 의견을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그동안에 가까이 제가 이 정치를 배우면서 쭉 지켜봐 왔는데 아직도 하니까 참 안타깝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조금 저하되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연구기관들이 우리나라 성장률이 지금 3%대 또는 3% 이하로 가지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특히 메르스 사건 때문에도 그렇고 정말 힘듭니다. 통계를 보면요, 작년 한 해 동안에 우리나라 자영업자 폐업한 수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86만 개 사업자가 폐업을 했습니다. 86만 개.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가 OECD 회원국 중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 지금 폐업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영업자 비중은 높은데 장사가 안 되니까 계속 이제 서바이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이제 은퇴하면서 결국은 고령화가 되면서 은퇴하면서 살아갈 기간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자영업자 쪽으로 더 유입이 되지 않겠느냐. 그럼 자영업자 수는 지금보다 더 많아질 거고 그것은 경쟁이 더 첨예화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폐업자 수도 더 증가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우려를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나와 있는 가맹점 수수료 평균 아까 소상공인 조사해봤더니 2.3%라는 것은 정말 죽느냐 사느냐 폐업하느냐 서바이브 하느냐의 중요한 이게 몫입니다. 이게 보시면. 근데 이제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하는데요. 정부가 그러면 계획을 지금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음식값을 정하는 게 왜 정부가 계획을 안 해야 되는 거죠? 시장에서 운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대로 결정되면 주인이 결정하고 소비자들이 비싸면 안 가고 싸면 가고 비싸도 생각하면 안 가야 되는 거죠. 신발 가격 파는 사람이 정하는 거죠. 근데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시장이 들어서서 작동을 하지 않을 때 시장이 실패라고 전문가라는 용어로 물고 정부가 개입을 하는데 아까 발지자께서도 얘기하셨죠. 우리 카드 시장은 시장의 실패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딱하게도 정부가 이 시장에 개입을 안 해야 되는데 애초부터 정부가 개입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잘못 들으니까 지금까지 계속 정부가 혼을 나고 고쳐라 제대로 해라 압박을 이제 받는 거죠. 저는 현재식으로 가면은 계속 정부가 여기 발대지 못하고 계속 비난의 화살을 맞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시작은 제 생각에 가맹점 수수료를 우리나라 카드에 도입되면서 1980년대 초에 정부가 수수료를 임의적으로 정했죠. 3%, 4%, 5%. 서민 편의업종, 국민생활편의업종은 3%, 사치유업종은 5%, 나머지는 4%, 3, 4, 5% 정해진 겁니다. 시장이 할 걸 왜 정부가 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근본적인 잘못은 여신 정부는 정부가 할 얘기는 법인데 법을 잘못해놓은 거죠. 아까 발치자께도 있죠. 여신 정부는 19조 1항 신용카드를 차별을 못하게 해놓고 다 받게 해놓고 그 다음에는 19조 3항에서 신용카드에 대해서 가격 차별을 못한 노서 차별을 또 붙여놓은 거죠. 악법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거기에 대한 벌칙조항을 70조에 또 해놓은 거죠. OECD 보고서에서도 노서 차지를 이거는 시장 실패를 이야기하는 조항이다. 바꾸라. 그 보고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조항을 보겠습니다.
아니, 카드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뭐 장사하는 사람은 아니죠. 근데 그걸 못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조항을 지금 안에 폐지하더라도 지금 사업자들은 받아야 돼요. 왜? 아까 발제자는 그걸 빠뜨렸는데, 정부가 소비자들한테 카드를 쓰면 소득공제를 해주잖아요. 소비자는 써야지 덕을 보는데, 그러면 카드를 안 받으면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을 바꿔도 받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가격을 보면 노서차지를 하는데 이거 악법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 처음에 있는 조항이 아니었어요. 여전법 처음 만들 때 이런 조항이 없었어요. 나중에 들어온 거죠. 그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가 예를 많이 듣는데, 일반 짜장하고 삼선 짜장이 있는데, 삼선 짜장은 일반 짜장보다 재료가 더 많이 들어가요. 원가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가맹 수수료 들어갈 현금거래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물건값을 카드 결제나 현금 결제하고 똑같이 받게 해놨어요. 이 시장 원리 전혀 안 맞는 거죠.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될 거냐? 맨 처음에 버텨나가다가 중국집 주인은 가격을 삼선 짜장을 일반 짜장과 똑같게 받게 해놨으니까 그럼 재료를 비싼 걸 넣던 걸 안 넣겠죠. 양을 적게 만드는 거죠. 이런 현상을 벌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하려는 지금 카드 수수료를 낮추라고 그러는데 아마 낮춰도 지금 수수료책이 만들어 또 불만이지 않습니까? 답이 없죠. 어느 정도 낮춰달라는 겁니까? 지금은 소상공인도 불만이고 상대적으로 높아가는 기준금 이하의 가맹점대로 불만이고 왜 우리는 해요? 영전 10%를 누구나한테 이런 소리가 아무도 만족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부가 그러면 끝까지 이렇게 갈 거냐? 정부한테 요구할 것은 저는 법을 바꾸라고 해요. 그렇죠? 여정법 독소조항을 바꾸라고 해요. 그 다음에는 개입을 말 거냐? 시장에 그 다음에 놔두려면은 시장이 수요와 공급에서 완전 경계에서 가격 결정 제도를 만들어놓고 빠지면 돼요. 그런데 현행 체제는 우리 전문가 용어로 상담사 체제라고 해서 카드사가 마음대로 카드 발행하고 정보를 수거하기 때문에 경쟁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정부를 하려면 분명히 해야 돼요. 법을 바꿔주고 경쟁 구도로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해놓고 정부는 나가 앉아요. 소득공제제도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국민들이 편해서 다 쓰는 제가 만들어놓은 제도지만은 필요 없어요. 이미 다 그걸 놔두면 뭐냐? 제가 몇 년 전에 보고한 게 그걸로 인한 국민 부담이 70조가 넘었어요. 왜 누가 그랬냐? 가맹점 1차적으로 부담하는 게 아니고요. 궁극적으로 가맹점과 나머지 국민들이 다 부담하는 거예요. 이 병을 어떻게 할 거냐? 저는 협상력을 주자. 저는 법을 바꿔놓고 경쟁체제로 만들고 정부는 빠져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정부가 할 거냐? 전 지금까지 10여 년을 이 정책을 만들어내는 쭉 보면서 안 할 것 같아요. 그럼 협상력을 지금 발제자가 요구한 대로 주면은 이게 될 거냐? 저는 작동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소득공제 제도가 있는 가맹점 안 받아도 좋다 해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받아와서 쓰면 됩니다. 그럼 장사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업종별 이게 수많은 단체 72개 단체는 하는데 업종별로 카드사가 붙어가지고 합의가 쉽게 될 것 같으냐? 되지 않을 겁니다. 저쪽에서 협상이 이게 간격이 안 벌어지면은 저쪽은 가맹점수를 높여야지 돈을 벌는데 여기는 낮아서 그게 합의점이 될 것 같아요? 합의 안 되면 어떡합니까? 안 받겠어요? 안 받으면 가맹점 손해인데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들 협회들 72개 협회하고 카드사하고 대적해가지고 힘이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절대적으로 현행 구조상에서. 그럼 이거를 해결은 시장 원리에서 법을 바꿔놓고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할 거가 정부가 빠져서 할 거냐?
그러면 비이성적으로, 비시장적으로 이미 다 온갖 게 전부가 개입해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저는 비시장적인 현재 상황에서 비시장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것은 신용파괴 구소득공제제도 없애고 신용카드 받다 말고 나도 가계차별 조항, 여정법 19대 1항 3항 다 바꾼 다음에 단일 수수료 체계를 해야 돼. 단일 수수료. 이 협회들 70개가 다 모여서 대한민국의 신용카드 업종 모두 다 합쳐서 카드사하고 붙어야지 힘이 균등하게 돼가지고 이 규범이 정해. 그렇지 않고 개별 협회를 단체로 해봐야 100점 100패라고 합니다. 그게 유일한 방안이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정부도 금융위원회 당국자 나와 있지만 계속 골치 아프고 해결방을 나왔는데 계속 불만 끝이 없습니다. 정부가 빠질 수 있는 것은 이런 메커니즘을 만들고 빠져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법을 바꿔놓은 다음에 다른 수수료를 체결하고 가는 것이 그 유일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따로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 팀장이신 임동춘 팀장님께 5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세미나 토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론 5분을 마쳐보려고 하겠습니다. 먼저 임수광 박사님 발표에 대해서 상당히 포괄적으로 기술되어 있고 카드 수수료를 둘러싼 여러 가지 쟁점과 개선 방향을 일부 유연하게 잘 제시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개선 방향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연구하기는 좀 그렇고 오히려 시간 관계상 카드 가맹점 공공헌 제도 등 보다 입법적인 개선 방안이 될 수 있는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두 가지 보안과의 카드 의무 수납 제도와 가격 차별 금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다행히 김대진 박사님이 자료를 준비 안 하셔가지고 제가 근거될 수 있는 자료를 다 여기 갖고 왔으니까 한번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방형 시스템으로 전환이라는 얘기를 표현했습니다. 개방형 시스템이 4당사자 구조입니다. 4당사자 구조로 가기 위한 지금 우리나라의 3당사자 구조로 폐쇄형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 방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맹점 공동이용제도 발표자님도 언급은 했지만 자세히 설명을 안 했기에 제가 그걸 간단히 한번 그림으로 설명을 좀 드려놨습니다. 일단 정상기구를 둠으로써 그 안에서 가맹점이 계약되지 않은 카드사하고도 충분히 계약이 됨으로써 거래가 됨으로 인해서 4당사자 거래구조의 장점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 제도로 해서 그럼 현재 법이 새로운 개정이 필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있습니다. 거기 여신전문금융법 23조 2항에도 있는데 다만 가맹점 계약을 맺지 않은 카드사 매출 전표들이 실물 제출하고 판매되고 입금 시기가 오래 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실제 이용 시점이 없습니다. 이 방법을 좀 전자화하고 좀 빨리 시급화해서 충분히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경우 카드사들이 여러 가맹점하고 가맹점 중복계약 문제를 좀 해소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가맹점 계약을 맺지 않은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업종별 공동이용 정산수수료를 적용해가지고 그 수수료가 좀 적당하게 좀 책정될 수 있을 거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그 밑에다 표시를 해놨으니까 서류를 가능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닙니다. 전표 매입 기관의 확대입니다. 현행법상 이것은 약간의 개정이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상 신용카드 매출채권 매입은 카드 업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 업자만 하지 않고 전문 매입업자가 매입 기관이 확대될 수 있도록 좀 확대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지난 2011년부터 계속 많은 의원님들 제가 오타가 있는데 전부 언 의원입니다. 대표 관리하셔가지고 이런 전표 매입 기관 확대를 노력했지만은 현재 정도현 의원님 안 빼고는 대부분 임기 만에 폐기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신정금융법 20조 1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부 매입기관 확대를 통해서 그나마 좀 전문 매입기관 확대함으로 인해서 사당사자 구조를 띄는 대방형 시스템으로 좀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보안과제를 설명하기 전에 다음 페이지 85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85쪽을 들고 나온 이유는 다른 세미나 자료를 좀 갖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많이 언급된 2012년도 신체계 세미나가 이루어졌던 시기입니다. 그 당시 상당히 정부가 주문을 해가지고 많은 세계단체나 해가지고 상당히 돈도 많이 들었고 하여튼 잘된 세미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나온 가장 중요한 문구를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고 아까 그 보안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일장의 그 3일 PwC 이성근 컨설턴트가 발표한 자료 중에 그 핵심 자료인데 한번 그 85쪽에 하단부에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정부의 보수된 정책으로 수납은 의무, 가격은 자율이기 때문에 가격을 의무 조율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수납을 의무화했기 때문에 가격도 조정하겠다. 그럼 계속 이상하게 나가게 됩니다. 좀 전에 그 김재진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상당한 독소조항 때문에 이제 또 다른 독소조항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럼 제대로 워킹하느냐? 그동안 워킹 됐으면 지금 2015년 2년 만에 좀 제대로 나와야죠. 제대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대중요법을 하게 되니까 상당히 계속 그 문제는 꼭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페이지 86쪽을 보겠습니다. 이쪽은 PDI의 강동수 박사가 발표한 문제인데 거기 이제 체계 개편 방안으로 여러 가지 제시하면서 기본 원칙으로 공정성 제고, 오늘도 임성환 박사님도 공정성 제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공정성 제고를 얘기하시면서 이분들이 여기다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가 도입되더라도 법적 제약 유기준으로 인하여 합리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자, 이 신체계가 도입된 세미나입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정부가 이제 발표를 했고 여기서도 의무수납제도와 가격차별 금지가 법적으로 강제되고 있기 때문에 가맹점은 역마진이 발생한 소액 결제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합리성이 담보될 수 없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합리성을 저해한 법적 제 요인은 폐지하는 것이 바랍니다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도 3장의 금융연구원의 그 KDI 죄송합니다. 금융연구원의 이전 박사가 발표했는데 그때 한국 신용카드시장 발전을 위한 지원을 하면서 5가지 사항을 제시한 것을 윗면에서 보실 수 있겠죠. 87쪽입니다. 거기서 보시면 1번, 2번, 3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 4번은 어떨까요? 의무수납제 가격차별 금지 폐지. 이분도 똑같이 앞에 세 분하고 똑같이 이 의무수납제 가격차별 금지 폐지를 주장을 했습니다. 2010년에 떴고. 그렇지만 세 사람이 나와서 세 번 신장실에서 발표하면서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오늘 제가 오늘 하나 알려드립니다. 물론 이제 임수광 박사님이 이제 정치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물론 어렵습니다. 지금 발제자분의 방안들이 거의 현실적인 방안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좀 집중했다고 생각이 든다면은 이제는 원론적인 면에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진 박사님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과격하게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 같은 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의무수납제와 가격차별 금지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그래서 김재진 박사님 말씀하셨던 사항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죠. 그 중에 88쪽에 한번 보시죠. 마지막 의무수납제 폐지 여건 검토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폐지를 검토하더라도 신용카드 이용의 감소는 크지 않을 것으로 계속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 대부분. 그리고 의무수납제를 무조건 폐지하자는 게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는 겁니다. 현금거래 확대에 따라서 현금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한다든지 소액에 대해서 약간 제외한다든지 그럴 때 단계적으로 나눠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는 그런 차원의 좀 하려는 의형이 좀 중장기적인 방안을 좀 내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1만 원 이하 소액 그걸 금지하려다가 좀 문제가 됐었죠. 그 문제는 충분한 홍보와 지금 이 카드 사용이 고비용 수단이고 그리고
현금 사용자가 카드 사용자에 대해서 지금 보조금 지급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충분히 소비자들한테 인식을 시키고 나서 그리고 추진을 하면서 이해시키고 해결해야 될 건데 무조건 법안만 발의하면 소비자들이 반대하죠. 그래서 두 번째 하단에 보시면 가격차별금지 문제도 두 가지 문제점을 얘기했고 PDF와 문제점을 같이 제시했습니다. 호주의 경우 이 신용카드 개혁에 대해서 호주 경고가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가격을 규제했고 호주가 규제하면서 가격차별금지를 폐지했습니다. 그냥 가격만 규제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약간의 문제점이 일어나서 거기에 대해 이제 보완 방안을 지금 마련이긴 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렸던 84쪽으로 들어가면은 두 가지 주장을 드리겠습니다. 카드 의무 수납제의 단계적 폐지입니다. 19조 1항에 현금 영수증 발급 시 의무 수납제 폐지와 같은 조건부 폐지도 가능하겠고 1만 원 미만 소액 결제에 대한 의무 수납제 폐지도 가능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2010년 공포된 미국 금융계획법에서는 10불 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가맹점이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가격차별금지 단계적 폐지 그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원하면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만 좀 하면은 저희 개발문제 시대 때 만들었던 고가도로 지금 3일 고가도로, 아일 고가도로, 지금 서대문 고가도로 철거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만들었던 게 독수조항입니다. 저는 이 19조 1항, 19조 3항이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슬슬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 연구원님하고 우리 임동춘 팀장님의 기본 질문 패널에 전에는 대동소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신정보법에서 의무수납을 의무화한 것이 이제 독소조항이다. 그리고 그걸 폐지하는 것으로부터 근본적인 구조를 바로 잡아야 되고 카드 수수료율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은 이제 시장의 경쟁체제에 좀 자율적으로 맡겨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토론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더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토론을 해주실 분은 금융위원회의 중소금융과의 윤명은 과장님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5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에서 보좌관 윤명입니다. 굉장히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일어나는 어려운 문제인데 많은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의견을 듣습니다. 의미 있는 정책 정치 대화를 통해 주셨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저희 금융위원회가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체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고 있고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앞에 배제 과정에서 제시되었던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시간이 허락된다면 그 외에 카드 의무 수납이든 소득공제든 또는 사화 당사자 체제 전환이든 기타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맹점 수수료 체계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세 가맹점 또는 중소 가맹점이라서 연간 매출액 2억 원 이하를 영세 가맹점, 2억 원에서 3억 원을 중소 가맹점이라고 하고 있고 이거는 시장 가격에 두지 않고 당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 즉 일반 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자율 협약에 따른 시장 가격의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봤을 때는 영세 가맹점이나 중소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처럼 시장의 실패 영역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런 교섭력의 차이가 현저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정한 체계를 갖지만 그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시장 원리에 따라서 작동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 낮다 또는 어느 정도의 금리가 적정하다에 대해서 물론 현저히 기존금리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금리가 인하되지 않는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시장 금리에 대해서는 얼마의 금리를 무조건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정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고 가맹점의 매출액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업황이나 업력이나 이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고려해서
카드사와 가맹점 간에 좀 자율적으로 정해질 시장 영역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2년에 잘 아시겠지만 앞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었지만 신가맹점 수술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얼마라는 것을 정하고 있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정함에 있어서 카드사가 가맹점에 부담시킬 만한 적정 원가, 저희가 그 여조법상 그 원인으로는 적격 비용 원칙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적격 비용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점 수수료의 틀은 마련이 되어 있다. 다만 2012년에 도입한 이후에 한 3년여가 지나다 보니까 금융 환경의 여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조달 금리가 많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또 벤 수수료라든가 벤사에 대한 리베이트의 규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벤피가 굉장히 높았고 벤 리베이트 때문에 그득이 그 부분이 가맹점 수수료로 전가되었던 영역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제외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당국이 나서기보다는 여신협회와 카드사를 중심으로 해서 TF를 만들어서 이러한 금융 환경의 여건과 기존의 어떤 가맹점 수수료 틀에 서로 대입을 해서 과거의 어떤 모수가 패러미터 밸류가 잘못된 게 있다면 바로잡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앞에서도 많은 분들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체크카드에 대해서 지나치게 가맹점 수수료가 높지 않느냐. 근데 아직 저희가 2012년도에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만들면서는 신용카드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 체계, 적격 비용 원칙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체크카드의 특성을 좀 반영을 해서 체크카드의 적정 수수료를 어떤 식으로 정해야 되는지, 그건 얼마 정도가 맞는 것인지, 그러한 어떤 제도적인 틀 작업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대안 중에 첫 번째로 가맹점 단체에 수수료의 협상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대안이 아마 제기되는 배경은 실제로 그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가맹점 수수료가 책정되는 과정에서 카드사들의 잘못된 영업 분양률도 있겠습니다만 협상력이 영세 자영업자 또는 이제 영세 상공인의 경우에 약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 하는 어떤 그런 근본적인 염려와 현실에서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앞에 저희가 이제 아예 협상력이 낮은 부분, 이제 2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 2억 원에서 3억 중소 가맹점에 대해서는 아예 이제 저희가 당국이 수수료를 모델 수수료를 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이제 그 이상의 범위에 대해서까지 수수료의 협상권을 부여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는 비교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거는 사실 법상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어 왔고 또 필요하다 그러면 그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동안 논의한 과정에서의 그런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협상권까지 부여하기에 앞서서 단체에 대한 조직 결성권을 주자. 근데 다만 단체에 대한 조직 결성권을 주는 범위도 가장 협상력이 약한 데부터 주자. 그래서 영세 가맹점의 기준인 연 매출 2억 원 이하에 대해서 단체를 결성할 권리를 주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참여하신 많은 분들이 소상공인 연합회든지 아니면 직능단체 연합회든지 이런 구성인데 가능하면 여전법의 체계에서는 영세 가맹점의 이익을 배려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사실 그거는 뭐 기술적으로 보면은 기존의 어떤 소상공인 연합회는 뭐 병설적인 조직이든지 이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단체를 조직해서 단체적인 협상력을 좀 더 부여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 여기서 더 나가서 협상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어떻게 이제 협상권을 정의하느냐 그 문제부터 출발이 될 텐데 사실은 이제 협상권을 통상적으로 부여한다는 의미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의무적으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는 뭐 별도의 위원회든지 정부가 됐든지 제3의 어떤 기구가 됐든지 구속력 있는 결정을 만드는 법이 이해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이유는 지나치게 어떤 단체 행동의 근거에서 카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면 이해 당사자가 카드사와 가맹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우리가 이제 카드 회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 소비자, 일반 국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좀
그러니까 시급성이랄까 아니면 어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상권까지 부여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조금 혼선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다 그러면 국회 논의 과정을 좀 더 거쳐가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5대 수수료가 적용되는 영세 가맹점의 범위 또는 영세 및 중소 가맹점의 범위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종전에는 연 매출액 2억 원 이하만을 영세 가맹점으로 하고 5대 수수료를 적용하던 것을 여러분들의 논의도 있었고 국회에서 여러 논의가 있어서 또는 저희가 영세 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서 감독 규정을 개정을 해서 금년 1월부터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2.6%로 하는 규정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적용되는 범위가 전체 가맹점의 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통계로 보면 2015년 상반기에 한 240만 개의 가맹점 중에서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가 되어서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범위가 80%입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시장 가격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에서 상대적으로 어떤 시장 실패의 영역이 있다든가 협상력이 현저히 낮아서 우대받는 범위는 예외에 속할 텐데 전체 가맹점의 80%라는 것은 이게 원칙과 예외가 좀 반대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지나치게 가맹점 중에서 우대받는 영역이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현실에서 이 현업에서 종사하시는 분 중에 조금 더 영세 가맹점 범위가 좀 넓어져서 대단한 혜택을 받는 부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되게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맹점 전체 중에서 지나치게 많이 갈수록 그러면 일반 가맹점으로 일반적인 수수료를 적용받는 분들의 그 가맹점 주들의 이해관계 간의 상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전체적으로 경기가 양파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가맹점 중에서 아주 영세한 부분과 아주 중소 대로 가는 부분이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억까지 2억에서 3억 올렸더니 한 8% 정도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조금씩 예를 들어 3억에서 5억이든 7억이든 이렇게 늘려봤자 지금의 현재 경기 상황에서 늘어난 비율이 크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대형 가맹점에 적용되는 대형 가맹점에 대해서는 최저 수수료를 좀 제정을 해달라, 적용해달라 이 말씀은 어떤 취지로 이해가 되냐면 상대적으로 대형 가맹점이 구성력이 크고 좀 더 어떤 각질이 있다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주 영세한 데는 5대 수수료를 많이 받고 그래서 우리가 대형 가맹점이 받아야 될 수수료를 보전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는 일부 그런 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최근에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2억 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은 지금 제가 5대 수수료가 먼저 제가 설명을 좀 자꾸 받아가 하고 있는데요. 5대 수수료라는 의미는 3억 원을 초과해서 정상적인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중에 그것의 평균을 보고 그 평균의 80%를 적용하는 게 2억 원 이하의 5대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3억 원 미만은 그 평균을 100%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억 원에서 3억 원, 3억 원 구간까지는 시장 가격에 불구하고 우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카드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손해를 보고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이상, 3억 원 이상의 부분에서는 일부 지금 전체 평균이 한 2.1%가 되는데 한 2.3%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1,000억 원 이상을 대형 가맹점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앞에서 대체적에서는 0.7%처럼 평균이 낮은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평균적으로 봤더니 그 평균 금리는 한 1.95% 이 정도 되고 실제로 대형 가맹점 중에 그 2% 이상인 가맹점도 그 대형 가맹점 매출액 1,000억 원 이상인 것 중에서 한 58%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이제 물론 시장 원리에 따르면 대형 가맹점이 굉장히 말하자면 그 신용카드 대지가 많고 현재의 원가를 낮출 요인도 있고 카드사 입장에서는 어떤 영업 차원에서 더 낮출 요인도 있겠지만은 시장의 안정이나 또는 당국의 지도나 또는 당국의 어떤
다소런 공고사항 때문에 이렇게 현저하게 낮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몰라. 물론 더 이렇게 좀 풍당화되어서 내가 지금 지금 갖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나치게 대형 가맹점에 대해서 부당한 시급을 부당한 시급을 갖고 있지 않느냐는 그 어떤 그 시각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보다 강화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는 평균적인 통계로 봤을 때는 대형 가맹점이 어떤 정상적인 시장 상황에 비해서 아주 현저히 낮은 또는 최저 수수료를 제정까지 해서 이렇게 구제 체계로 들여다봐야 될 그런 정도는 아니지 않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그 원가와 관련해서는 2012년에 그 신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만들면서 적격비용 원칙, 적정 원가가 어디까지냐 하는 부분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지 지금 보고 있다는 말씀도 드렸고 또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는 노력도 차제 이번에 그 카드 수수료 정기 조정 과정에 대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드사의 과도한 마케팅의 문제는 저희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감독 규정에서는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부분에 한해서만 가맹점 수수료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드사의 이해관계라는 것이 있고 가맹점의 이해관계라는 것이 있고 우리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상 가맹점의 이익이 되는 것은 가맹점이 부담하는 게 맞을 것이고 가맹점의 이익과 상관없이 카드사가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걸 전가하는 것은 전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현실에서 그런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지는 지금 적격비용 계산정 과정에서의 테이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채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이제 그런 토론 과정에서는 많이 논의가 된 카드 의무 수납 제도 폐지와 관련해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것 또한 국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또 다른 이해관계적으로 봤을 때는 카드사, 가맹점주 외에 카드 이용자라는 면에 있어서 다소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면 1만 원 미만의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카드 결제를 하고 있고 또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만 세원 확보라는 측면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드러냈을 때 갖고 있는 부작용 또한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정부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또는 당장의 어떤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 또는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사실 이 문제 관련해서는 조금 더 일부 해외 사례가 있습니다만 보다 더 좀 전 세계적으로 어떤 실패가 있는지 또는 어떤 금융적인 배경을 두고 그 실패가 있는지에 대해서 금융연구원에 보다 심도 있는 용역안을 좀 맡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해외의 실패도 좀 보고 또는 해외의 특수한 상황과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비교해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끌고 가는 것이 가능한 건지 좀 영역을 맡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 또한 신용카드 의무 수납 폐지라는 것이 대안 중에 하나일 수 있다. 지금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와 관련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금을 하는 경우는 조금 더 싸게 해줄 수 있다든가 아니면 카드를 결제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수수료까지 부담을 시킨다든가 하는 부분이 필요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처럼 저희 정부 측의 노력과 함께 또 필요하다면 기왕의 여러 관련 여전법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폐기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발의된다고 하면 좀 더 심도 있게 용역안을 토대로 회의 실태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는 많이 논의되지 않았지만은 저희가 좀 역점 보서 추진하고 있고 이게 카드사 수수료 인하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공동된 도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은 가맹점 수수료에 한 크게 보면 한 20% 조금 밑도는 퍼센티지로 벤피가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벤피를 인하하는 과정에서 영세 가맹점을 어떤 지급결제를 연결시켜주는 벤사업이 될 필요성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기가 되었고 작년에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카드사들이 1,000억 원을 내서 RC 단말기 전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RC 전환 사업의 사업자로 벤피를 가장 적극적으로 인하하는 사람을 선정을 하고자 했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계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가하시는 많은 분들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관심이 있고 한다 그러면 물론
법 개정을 통해서 또는 금융위가 카드사가 피해를 아는 영역도 있지만 이 기존에 갖고 있던 MS 단말기를 RC 단말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MP나의 적극적인 어떤 랜사를 통해서 전환을 하시면 그게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그 카드사 가맹점이 수수료 인하로 이어질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그다음에 뭐 소득공제 제도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제 금융위 차원에서 그 논의되는 부분은 아닌데 아까 카드 의무 수납 제도 폐지와 마찬가지로 조금 더 공론화 과정이나 또는 사회적인 합의나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국회 논의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소 이렇게 시간을 제가 많이 들였던 것은 아무래도 금융당국의 정부의 입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진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마땅해서 조금 더 시간을 드렸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여신금융협회의 박성업 카드본부장님 패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신금융협회 카드사를 표현을 하는 협회입니다. 카드사를 대표해서 나왔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나오면 제가 질타도 많이 나오고 불만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사실 저는 실무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1978년도에 카드사람이 처음 들어왔습니다. 근데 들어올 때 현진 미국의 카드 시스템이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가격 시계도 그냥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처음에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2%, 3%, 4%, 5%, 4개 부분에서 업종별로 나눠서 들어왔습니다. 이게 이제 매년 인하되고 하면서 아마 아시듯이 1.5%에서 4.5%로 업종별로 분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수년간에 걸쳐서 제기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2012년도에 35년 만에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700개 엄청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정부 당국에서 엄청나게 힘을 실어줬고요. 그 신가맹점 수수료 체계의 근간이 기본적 취지가 뭐냐면 영세하고 중소 가맹점 수수료는 내려주고 대형 가맹점 수수료는 올리자는 취지였습니다. 그게 법제화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법제법의 18조 3에 보면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측정을 해야 되고 가맹점 간의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영세 가맹점에 대해서 단체 결성권을 줬습니다. 왜? 협상력이 떨어지다 보니 카드사한테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단체 결성을 해서 뭔가 좀 가격을 좀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도 마련해 줬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그 발제자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기본 취지가 그 대형 가맹점을 올리고 중소 영세 가맹점을 낮추자는 취지에서 그 신가맹점 체계를 마련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체계 개편 이후에 그 지금 영세 가맹점이 그 평균 가맹점이 80% 정도 수준이야 1.5% 정도 책정되고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보다 낮은 대형 가맹점 수수료 지금 없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 아까 발제자께서 말씀하셨던 0.10%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체계 개편 이후에 엄청나게 그 카드사도 노력을 했고 당국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줬습니다. 엄청난 지원을 통해서 대형 가맹점으로 다 낮췄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때 당시에 0.7%였던 가맹점이 지금 1.6%를 갖고 있고요. 전체 대형 가맹점 수수료는 1.95 정도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거는 영세하고 일반 가맹점들을 수수료를 낮추는 그 손실을 대형 가맹점으로 끌어올리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들 당해는 그 예상 그 수익 손실분이 8,70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카드업계도 사실상 뼈를 깎는 고충을 많이 겪었습니다. 높은 구조정도 했고요. 조직 슬림화도 했고요. 명태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결국 가맹점과 카드사는 상생하고 같이 파트너입니다. 사업 파트너. 우리 그 가맹점들이 매출이 오르고 장사가 잘 되면 그거에 따라서 수수료가 카드사들은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고요. 매출이 더 크게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 매출이 더 많이 발생하고 우리 영세하고 중상 가맹점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이 가맹점수를 넣고는 안 되는 거 오히려 더 이거는 강화하고 가볍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내수 신작이라는 우리 소비가 좀 더 발전하고 창출이 돼야 이런 사실 어려운 고충 그런 데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 현안들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상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외국과 가맹점 수술 체계를 많이 비교를 했었는데요. 우리나라 외국과는 수술 체계가 많이 다릅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도 마찬가지고 회원한테 나름대로 그 수익 보장을 많이 합니다. 여기 계신 사장님들, 회장님도 아시겠지만 은행에 계좌 만든다고 계좌 관리 시술을 달라고 하면 되시겠습니까? 하지만 외국에 그러고 있습니다. 체크카드 만들려면 계좌 이용, 계좌 관리, 계좌 개설해야 되는데 계좌 개설 수수료 내야 되고요. 매년 관리해주는 수수료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휴면이 되면 휴면 계좌 관리 수수료 내야 됩니다. 이렇게 일정 부분 회원한테 그 일반 소비자한테 어느 정도 수익을 보전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과 단순 체크카드가 체크카드 수수료를 높다고 했는데 사실 많이 낮췄습니다. 영세한 가맹점들은 1%고요. 그 다음에 그 일반적 가맹점들은 이제 1.5에서 1.7%인데 우리나라는 회원한테 거둬들이는 수익이 없습니다. 오직 이제 가맹점 스스로 이제 그 수익을 보전하다 보니까 외국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맹점 수수료도 마찬가지로 가맹점을 개설할 때 가맹점 개설 수수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 수수료도 있고 또 거래 내역서를 발급했는데 거래 내역서 발송 수수료도 있고요. 또 민원이 발생하면 또 민원 처리 수수료도 있습니다. 그렇게 외국에는 상당히 복잡하게 수수료 구조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가맹점 수수료는 하나 달랑 있습니다. 그게 보이다 보니까 항상 높아 보이고 하지만 사실 높다는 기준이 사실 없습니다. 5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대형 가맹점보다 높지 않느냐. 지금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2012년도 이후에 대형 가맹점보다 우리 영세하고 중산 우리 가맹점 사장님들 수수료가 훨씬 낮습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가맹점 대표자 단체 협상금 비용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그때 사회적 문제, 정부 당국에서 그 법 개정과 시행령 작업을 할 때 정말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고 협상력이 약한 가맹점들한테 뭔가 결성권을 줘서 수수료를 갖다가 대항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 만들어지니까 엄청나게 어떤 파격적인 어떤 의미로서 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전 가맹점을 확대를 하게 된다면 정말 대형 가맹점 수수료가 감당 못합니다. 대형 가맹점들 대부분 다 흑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얘들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카드사들 다 찾아다니면서 수수료 낮춰보면 보전을 수익을 보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카드사 문 닫게 됩니다. 문 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회원들 못 씁니다. 그 다음에 뭐 지금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바우처 카드라든지 그 다음에 그 위조료 분해 카드라든지 이런 지원 못 받습니다. 오히려 소비자한테도 피해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어떤 협상권을 전 가맹점한테 준다는 건 충분히 좀 고려하고 고민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영세 가맹점 범위 획득권에 대해서 무슨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맹점 수수료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지. 법으로 정해놨지만 그래도 예외로 영세한 가맹점은 그래도 우대 수수료를 적용해줘라라고 해서 180% 1.5% 적용하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또 거기다 또 호텔에서 3억원 미만 가맹점, 중소가맹점이라 해서 또 우대 수수료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5번까지 밀리고 나중에 또 아까 어떤 분할까지 실험까지 올려야 된다고 하는데 결국 그러면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무너집니다. 그럼 결국 그렇게 되면 가맹점 체계가 무너지면 옛날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대형 가맹점은 획득 나올 수 없습니다. 예외가 보통 대회에서 예외는 10%, 20% 그것도 많았는데 예외가 97%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영세 중소 합쳐가지고 80% 되는데요. 예외가 80%라는 사실 어디에도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세하고 중소한 가맹점들 수수료 부담 경감 위해서는 많이 정부당에서 노력을 했다는 거. 그다음에 우리 카드 사업들도 많이 수용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저 수수료를 책정하게 된다면 이건 사실상 과거 데이터 때문에 약간 오해가 있습니다. 대형 가맹점이 터무니없이 우리 영세 가맹점들보다도 더 낮은 수수료가 책정되고 있다라고 약간 오해가 있어서 생긴 것 같은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필요 없다고 판단됩니다. 여러 가지 좀 제가 조금씩 말씀드렸습니다만 실무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좀 제가 무엇보다도 정말 어려운 영세하고 중소한 우리 가맹점 사장님들 강사 잘 돼서 이 수수료 아깝지 않는 그런 선생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성호 한국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네 분 전문 패널들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제 그 다음에 구체적인 또 토론은 여기 계신 우리 각 지문단체 협회 대표자분들의 또 토론에 달려있는데 제가 이어갈까 하다가 한 5분, 7분 정도만 쉬었다 가시면 어떨까요? 네.